너 왜 앞에는 지난주 숙제였잖아. 여기가 오늘 하는 거고. 자, 14페이지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한다 생각하고 고전소설에 자주 나오는 어휘 볼 거야. 너 왜 지난주 숙제 안 했어? 저 그때 책을 그래. 책이 없어졌었는데 오늘 다시 생겼어? 네. 자, 봅시다요. 일단 고전소설에 나오는 어휘들은 당연히 옛날 말이기 때문에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한자어. 그래서 한자를 한 글자라도 알면, 만약에 이렇게 두 글자로 된 단어가 나왔는데 한 글자라도 알면 어느 정도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고, 여기는 물론 안 나와 있지만 한자어뿐만이 아니라 관직명이나 다양한 호칭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쓰지 않는 호칭들이나 관직명 같은 게 나왔을 때,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고 있으면 고전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일단 1번부터 보면 1번에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프다 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뭐야? 몹시 슬퍼서. 비통한 목소리로. 그래서 우리 책은 날개에 보면은 이게 실제로 고전소설 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아, 비통하구나, 아깝고 불쌍하다. 선생님이 이제 소설의 내용을 조금씩 알려줄 거야. 요 조친문의 이 친자가 무슨 친자일까? 친. 한자니까 칵테는 아닐 거고. 칵테 치면 아니야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바늘 친자고, 그러면 조친문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바늘에게 조문을 표하다 라는 뜻이에요. 유씨 부인의 조친문은 뭐냐면 바늘이 부러진 거야. 근데 그거를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표현을 해서 얘한테 이제 조문을 바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조문 인사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이 부러졌는데 그거를 지금 비통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통함을 느끼는 거야. 한평생 자기랑 함께 해온 바늘이라서. 그래서 그런 내용인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좋잖아요. 그 다음에 2번. 행위의 실적이나 자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의미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행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발자취라고도 해요. 그는 음악계에 커다란 행적을 남겼다, 발자취를 남겼다. 이건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죠. 실제로 발자국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게 뭘까요? 단념하다. 속절없는 것이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선생님은 슬하에 3남매를 두셨다. 그래서 무릎에 아래 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엄마 아빠 다리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자기 나름대로의 배포를 세우고 있었다. 우리 이제 그런 말 쓰잖아. 야, 저 사람 진짜 배포가 크다. 그래서 그때는 살림을 꾸리거나 차림이 크다라는 말로 쓰는 거고, 보통은 1번, 3번의 의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저 사람 진짜 배포 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옆에 보면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박지원의 허생전에 쓰였다라고 나와요. 병부자는 허생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생의 말을 듣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같은 장사치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배포요, 도량이었다. 그래서 허생의 배포, 허생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크다라는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3학년 올라가면 박지원의 허생전은 배웁니다. 다음에 그는 일찍이 크게 성공하여 아니야. 네. 영화로운 자리에 올랐다.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자예요. 이게 영광 할 때.
그래서 세상에 빛날 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몸이 귀하게 됐다. 뭔가 어떤 업적을 이뤘을 때, 업적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춘향이가 이제 마지막에 몽룡이랑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때 이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춘향의 몸이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규 뭘까요?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규중. 저 규라는 한자를 알고 있으면은 규가 들어간 건 다 여자랑 관련된 거예요. 이 규는 안방규라고 해서 여성과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규수라는 표현을 쓰면 양반집 자녀라는 뜻이고 양반집 여식이라는 말 알지 얘들아? 여자 자식을 여식이라고 불러요. 양반집 딸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규방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규방도 얘랑 비슷한 뜻이야. 부녀자가 거처하는 것. 그래서 저게 이제 여자랑 관련된 단어구나를 알면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박시전이 나와 있거든요. 규중 여자의 몸으로 어찌 가겠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여자라고 힌트가 나오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서도 그때 이거 한번 했었는데 저 이렇게 무슨 시라고 나오면 고전소설에서는 100% 여성이에요.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그러니까 미국처럼 남편의 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지. 그래서 무슨 씨라고 하면 여성이다라는 힌트를 여기서도 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사자성어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거는 그치 이건 알잖아. 고진감래.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말. 그 다음에 9번 벼슬아치들이 모여서 나란 일을 처리하는 곳 관아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이라는 한자를 조금 잘 알고 있으면 아는 몰라도 돼. 관은 국가 혹은 공적인 일이랑 관련된 한자예요. 그래서 갓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관형사 할 때도 저 관자를 씁니다. 품사에서. 자, 그는 자신의 박복하다. 맞아, 박복하다. 복이 없다를 박복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박도 이것도 한자잖아. 이게 이제 언제 쓰는 말이냐면 희박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희박하다. 별로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복이 별로 없는 이란 뜻이니까 팔자가 사나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박복하다. 그 다음에 11번은 비복입니다. 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비가 계집종을 이르는 거. 여자인 노비, 복이 이제 남자인 노비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학식과 견문이라는 뜻으로 식견 이거 줄임말이잖아. 학식과 견문, 식견. 견문은 얘들아 보고 듣다라는 뜻이에요. 보고 듣다. 그 다음에 13번 아주 못생긴 얼굴 박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이 있다라고 하면 예쁜 거야. 요거는 아름다울 미자랑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미. 근데 이 미가 우리 아까 박자 봤잖아. 희박하다 할 때 박이라니까 이 미가 조금 부족한 거야. 근데 많이 부족한 거. 그래서 아주 못생긴 사람. 아까 우리 옆에서 박시전을 앞에서 확인하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박씨의 외모가 굉장히 박색이라고 나와요. 못생겼다. 안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비 와서? 길 잘못 들어가가지고. 15쪽 펴세요. 15쪽. 여기서 박씨가 이제 처음에 되게 못생겼다. 실제로 추녀라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 도수를 써서
미녀로 변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수를 쓴다라는 점에서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박시전은. 그래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감탄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탄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탄자를 잘 알고 있으면 되죠. 감탄하다 할 때 탄자니까. 그 다음에 뒤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 이걸 우리가 봉양이라고 하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에 끝이 없다는 가 없는. 우리가 끝자리를 가장자리라고 하잖아요. 가는 끝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 푸른 하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여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단어들 다 한자어입니다. 고전소설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너네 좋아하는 문법. 문법 개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은 뭐랑 관련된 거냐면 의문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면은 너네가 쉽게 생각하면 자음, 모음 그거 있잖아. 그거랑 관련된 거고, 우리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의문을 배우고 들어가죠. 자, 1번부터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 좀 어렵긴 하지만 음절입니다.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말소리란 뜻이에요. 쓰고 있으시나? 응.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하나의 음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소리라고 하는 건 얘를 뜻하는 거야. 이게 초성. 그치, 기억나지? 이게 중성. 그래서 모든 중성은 다 모음이야. 그리고 이제 받침에 오는 게 중성. 초성과 중성에는 자음이 오고 중성에는 모음이 오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우리말의 리을을 영어에서는 L과 R의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우리말의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의 변화 여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좀 더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어휘 부분이라서 뜻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면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야, 여, 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4번, 혀의 최고점이 입안의 뒤쪽에 위치한다.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혀가 뒤에 오다라는 뜻이에요. 후설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랗게 오므리는 것. 이것도 배웠는데.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다, 원형으로 만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는 거. 가장 혀의 높이가 낮은 건 저모음이에요. 고중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이번엔 자음 볼게요.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떤 발음기관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우리의 구강 구조를 보면 입천장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어요. 딱딱한 데랑 좀 여린 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난다. 그 다음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는 비음. 코 비자를 써서 우리 이비인후과라고 하잖아요. 코 비자를 써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그 다음에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터지는 걸 파열되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키읔, 티읕, 피읍은 크, 트, 프라고 하면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와요. 이런 소리를 그치 거센 소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불, 뿔, 풀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라고 하는 소리의 세기 구분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알록달록. 이제 여기 보면 알록달록에 쓰인 모음이 아랑 오거든요. 이렇게 밝은 느낌을 주는 모음을 양성 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반대로 어두운 느낌을 주는 애를 음성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밝은 느낌이 나는 애들끼리 그 다음에 어두운 느낌이 나는 애들끼리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중 공중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는 깡충 깡충이지. 이거는 밝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모음 조화예요. 모음 조화 현상은 현대국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이런 의성어 의태어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품사가 나와버렸네. 자, 한글 맞춤법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단어의 단위로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겉분과 같은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 이 의존 명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 것이 많다라고 할 때 이런 애들은 무조건 띄어 쓰는 거예요. 대신에 혼자서 쓸 수는 없어. 것이 많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와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깃배. 고깃배에는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게 쓰였어요. 여기 보이지? 고기랑 배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낑겨 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고, 사이시옷은 쓰는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안 배울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사이시옷을 쓰는 조건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이제 북한 말인데, 북한 말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배워요 뭘? 이제 남북의 언어라고 해서 재밌겠다. 남북의 언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언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야. 억양도 배워요. 어? 억양도 배워요. 억양을 왜 배워? 억양을 왜 배워? 너 북한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억양은 우리가 배운다고 따라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지금 남북이 분단되면서 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양상을 보는 거예요. 자, 남한에는 표준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도 배우는 거지. 자, 근데 북한에는 표준어라는 말 대신에 문화어라는 말을 씁니다. 와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생활의 기준이 되는 언어. 그래서 문화어.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 이게 이제 오양나무 리라는 한자예요. 성씨를 쓸 때 이 씨들이 다 이걸 써. 그러니까 원래 얘 음은 리야. 선생님 이름에도 이 한자가 들어가요. 근데 나는 남한에서 쓸 땐 이렇게 쓰지. 근데 저기서 리. 맞아.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리다경이라고 와. 합니다. 그래서 노동도 노동이라고 하고, 그래서 노동당이 아니라 노동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씨도 마찬가지. 유씨도 이제 북한에 가면 류씨가 되는 거야. 노씨도 마찬가지. 로씨가 되는 거지. 와. 그래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면 저 하라가 되는 거예요? 하라. 아니지. 아. 그러니까 단어의 맨 앞에 올 때 특정 니은이랑 리을 발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면 발음하기 힘들어서 단어의 맨 앞에 올 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여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자? 여자라고 하잖아. 근데 원래는 개집 여잖아요, 이 한자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라고, 여성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한자를 쓰는 걸 지양합니다. 순우리말을 써요. 한자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볼까요? 18페이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경제 봤을 거예요. 내가 수업에 안 들어가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환율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과 수요. 그 원래 이제 경제에는 선생님이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좀 더 알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거시경제와 마치 경제학 수업을 하는 것 같군요. 미시경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배웠던 환율은 거시경제에 해당하는 거야. 저 거자가 무슨 거자일까? 거짓말할 때 거자. 거짓말할 때 거는 한자가 아니야. 거대하다 할 때 거자예요. 그래서 아주 큰 시각에서 보는 경제를 거시경제라고 불러. 이제 이를테면 국가경제 혹은 조금 더 가서 이제 세계경제. 그래서 이제 너네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환율이나 뭐 아니면 이제 국가 총소득이라고 하는 뭐 GDP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은 단위, 보통은 이제 시장 경제 체제나 시장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보는 것을 미시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왜 저래요? 뭐가? 미시는 작은 걸 보다, 미세하게 보다라는 뜻. 시는 시각할 때 시자예요. 거대한 시각, 그 다음에 작은 시각, 미세한 시각으로 보다. 근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사실 비문학 지문도 여러 개로 나뉘는 거예요. 너네가 배운 게 저거지, 환율. 지금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읽어보시되 각 문단별 중심 문장에 밑줄만 조금 쳐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그림이 나와서 그렇지. 그림 잘 봐주고. 오늘 하나, 지환이, 지은이는 그 문법 틀린 거 잠깐 보고 가고, 현국이는 지난주 실패, 지지난주 실패 보고 가고. 늦게 와서 시간 없어서 오는데 이거예요. 저 문법 뭐예요? 찍을 거야. 응? 너 문법 그 왜 여기 과제 점검 제시요? 문법만. 제시요? 어떻게 봐요, 문법 그거? 시험지가 있지 당연히. 시험지라기보다는 이제 아니 저 몇 개 안 틀렸는데 나름. 늦게 와서 찍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보여줘 이제. 그럼 금방 갈 수 있겠네. 금방 하고 가겠네. 저 5개 틀렸는데.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통과 기준이 12점인데요. 선생님, 어? 저 근데 그때 문법 수업을 못 들어서 수업을 못 들었다고? 제가 빠졌어요. 너 결석영상 신청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보는지 몰랐다고? 그때 알려줬잖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거라고. 근데 그 제목을 어떤 영상으로 봐요? 정규 10월 24일 거랑 그런 거. 읽기는 읽었을 거 아니요? 네. 여기 지금 1문단에 보면 시장경제 체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뭔데 시장경제 체제가? 이걸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맞아.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맞아. 시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수요와 공급 요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결정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요 가격으로만 그 재화가 거래되는 거를 시장경제 체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게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체제라고 불러? 다른 말로 네 글자 말고 민주주의는 정치고요.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 이걸 다른 말로 시장경제체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부르는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다 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데 누구는 IQ 한 140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제 IQ 막 98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둘 사이에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불평등이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소득 분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만약에 1억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을 모두가 공평하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회지문이든 과학지문이든 어떤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찾아줘야 돼. 자, 그렇다면 한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건 이게 궁금하고 이걸 소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0분위 분배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로렌츠 곡선. 세 번째 방법이 지니 계수입니다. 그래서 빈곤을 측정하는 지수예요. 빈곤을 측정하는 지수. 여기서는 물론 불평등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나왔지만 그 사회에 얼마나 빈곤한 사람이 많은가를 측정하는 거입니다. 순서대로 나오겠지 당연히. 자, 10분위 분배율이란 정의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가 처음 보는 개념일 확률이 크잖아. 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들까지 일렬로 배열하여 줄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에 하위 소득 계층의 40%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줄을 세워요. 줄을 쫙 세워.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10개가 아닐 거예요, 아마. 나눈 다음에 상위 20%, 비율 좀 이상한데? 상위 한 20%, 그 다음에 하위 40% 간의 비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뭘로 나누는 거야? 하위 40%의 소득을 상위 20%의 점유율로 나눈 거예요. 너네 근데 분수는 초딩 때 배우잖아, 그치?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이게 자꾸 분자가 크면 어때? 값이 커요. 값이 커지는 거지. 값이 커지는 거야. 반대면 값이 작아지는 거지. 자,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이때 나온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다. 10분위 분배율을 활용하는 이유는 나눴을 때의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배를 의미한대요. 나눴을 때의 값이 작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다 가져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측정이 간단하면서도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의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점에 대한 설명인 거죠. 10분위 분배율이 가장 널리 쓰이는 그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예요. 세 가지 장점이. 일단 측정이 간단해. 그냥 나누면 돼.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하위 40%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위 계층과의 비교 정도가 용이하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분배 측정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다시 말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지? 10분위라고 하는 건 계층을 10개로 나눌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가져가는 분배의 비율을 볼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단 계층별 소득 분배 측정을 또 다른 지표는 로렌츠 곡선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경제를 선택하게 되면 저 로렌츠 곡선을 배웁니다. 자, 이 로렌츠 곡선은 정사각형 상자의 가로축에는 인구 누적 비율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소득 누적 점유율을 표시한다. 이게 얘의 정의예요. 자,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대각선으로 나타난다. 요 대각선 있잖아요. 요 대각선이 가장 평등한 상태예요. 왜냐면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이게 누적이잖아 지금. 그러면 똑같은 일정한 비율로 누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의 소득이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1문단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는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요 곡선이 일반적인 거지. 요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거야.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로렌츠 곡선이 평평하여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이쪽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 이쪽에 가까워서 점점 가까워서 직각이 되는 게 가장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가장 평등한 게 대각선, 가장 불평등한 게 직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그림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자,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를 안다면 한눈에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우리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미국의 그것보다 더 대각선에 가깝게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미국보다 평등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국가별 비교를 할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비교할 때는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돼. 나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야? 2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200개를 다 여기 그린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복잡하겠지. 자, 나라의 수만큼 곡선을 그려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또한 한 좌표 안에 여러 나라의 곡선을 그리다 보면 당연히 서로 엇갈리면서 교차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그러면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로렌츠 곡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이다. 이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지니계수예요. 지금 이 글은 요 문단만, 4, 5문단만 보면 전형적인 문제 해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그걸 그럼 보완하면 되지. 그게 지니계수예요. 자, 위의 그림처럼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쟤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지. 이렇게 나뉘는 거야. A 부분, 그 다음에 B 부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게 물론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막 형광펜으로 예쁘게 색칠해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자,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A와 B로 나누어지는데 진위계수는 A의 넓이를 A와 B를 합한 넓이로 나눈 값이 진위계수예요. 진위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낼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지만 10분위 분배율과는 반대로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요. 진위계수는. 근데 1에 가까울수록, 다시 말하면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10분위 분배율이랑 반대로. 자, 이렇듯 진위계수는 소득분배 상태를 숫자로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가 어떤 소득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얘는 그게 안 돼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나타내지 못해요. 그냥 불평등해 이 정도만 보여주는 거.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문단별 중심 내용 간단하게만 쓸 거예요. 자, 1문단은 사회의 소득분배 불평등과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회의 소득분배 불평등과 그 측정 방법. 그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지. 구분 비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자, 10분위 분배율이 먼저 나와요. 10분위 분배율의 측정 방법과 장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얘는 값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상위 20%의 그 소득 비율이 클수록 이런 뜻이지. 불평등한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장점은 첫 번째는 하위 40%. 이 사람들이 소득분배 정책의 주 대상인데, 소득분배 정책이 뭐냐면 너네 이번에 민생회복 쿠폰인가? 그거 봤잖아요. 민생회복 쿠폰. 그게 뭐야? 사람들이 낸 세금을 다시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득분배 정책이에요. 얘네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을 만들기가 용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위 계층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산이 간단해. 근데 이 지문에 10분위 분배율의 단점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로렌츠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 그 선이 직각을 이룰수록 불평등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이 로렌츠 곡선의 장점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 만약에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 혹은 직관적으로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문단.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눠볼게요. 로렌츠 곡선에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잡해. 다른 국가의 어떤 뭐 불평등 정도를 파악할 때 조금 복잡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니계수가 등장해. 근데 지니계수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지니계수의 같은 경우에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한 정도가 큰 거. 이렇게. 구조도도 그려줘야 되는 거지. 이 구조도는 알아서 못 그리는 거지. 자, 구조도 그리는 거야 쉽지 뭐. 자,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보통 이런 게 나오면 하나만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10분위 분배율, 두 번째가 로렌츠 곡선. 로렌츠라는 경제학자가 만들어서 로렌츠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지니계수. 얘는 값이 작을수록 불평등. 얘는 직각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얘는 값이 클수록 불평등. 근데 이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10분위 분배율.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과제 이거 보고 과제지에 있는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으니까 그 개인 클리닉, 개별 클리닉 대상자만 남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